한국도 그리스 된다. 불과 몇 년 전 언론을 도배하던 주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 형제를 망친 주범은 복지가 아니라 고소득자의 탈세였죠. 난민 인정 비율 1%대로 한 해 100명 남짓되는 난민만 받는 나라에서 난민을 100만 명 단위로 받아들인 독일을 사례로 들은 것은, 그것도 심사를 거친 후에는 채 10명 남짓할 난민 숫자를 두고 국가 무슬림화가 진행될 거라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복지 타령하면 그리스 된다며 복지 자체를 부정하고 매도하는 협박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공포를 먹고 사는 전형적인 극우의 선전 방식입니다. 난민 문제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 보편 인권의 문제고, 이 보편 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게 극우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선 극우의 집권을 막으려고 진보 보수가 연대하기도 하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촛불을 들어 현직 대통령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탄핵시킨 게 우리입니다. 이 정도 숫자의 난민을 두고 국가 무슬림화를 거론하는 과장, 협박이 우리 정도의 나라에서 먹힌다면, 난민에 대한 우려를 그런 수준에서밖에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국제 뉴스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는 말이죠.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우리가 원래 이게 이민족과 산 역사가 거의 없죠. 그리고 뭐 이슬람 문화권과 접촉면도 거의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난민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부수익 배타적이었어요. 원래부터. 예, 원래부터.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난민 인정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예, 우리가 속하는데, 그래서 이 난민 문제에 1차적으로 공포심이 드는 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찬반이 6대4 정도로 난민 받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거, 그것도 뭐 저는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 휴가 갔다 와서 보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대목이 뭐냐면, 그런 이제 1차적인 공포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경제 수준도 되고 교육 수준도 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한 해 1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두고, 독일처럼 100만 명쯤 되면 모르겠습니다. 독일은 받아들인 숫자가 140만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는 받아들인 숫자는 한 해에 100명도 안 돼요. 네, 근데 네. 그와 관련된 굉장히 과장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너무 과장됐어요. 네, 가짜뉴스도 많고요. 제주도 500명이라고 하는데 난민 인정 비율 보면 10명 될까? 나중에 인정되면? 네, 아직 심사 중이고요. 다 인정받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비율이면 10명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이슬람 강간 문화 그 자체도 문제인 발상이지만, 이슬람 강간 문화가 들어온다, 이런 게시물이 온라인 도배가 됐어요. 이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난민 문제 조금이라도 우호적이면 거의 인신공격에 해당되는 대단히 공격적인 댓글들을 달아서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럽다. 뭐 6대4 정도 여론이면 6대4 정도 치열한 논란이 있으면 그건 자연스러운데, 난민에 대해서, 난민 문제 조금이라도 우호적이면 네가 뭘 모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공격. 이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여론을 위축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더라. 단기간 내에 그런 노력이 있는 것 같다. 이건 제가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이 게시판 문화, 제가 오랜 세월 인터넷 첫 번째 우리나라 온라인 여론을, 매체를 만든 사람으로서 관심이 많습니다. 온라인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 혹은 뭐 온라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과정, 거꾸로. 근데 그런 이상한 사례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했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그러니까 기무사로 익숙한 곳인데요. 여기서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혹으로만 무성했던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국방부 TF가 밝힌 건데요. 관련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가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 활동을 조사하던 중에 발견된 건데요. 구체적인 문건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이 동향이라는 문서에서는요. 이들의 활동 동향과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 중도로 분류했습니다. 또 실제 내용들을 보면 가족들 중에서 2명이 아주 강경하다라면서 나머지는 온건한데 강경한 2사람에게 끌려다닌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대해서는요. 유가족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면서 유가족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해서 이를 근절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일반인들, 민간인들 사찰하고는 또 차원이 또 달라요. 게다가 국정원의 사찰하고도 또 다른 것이. 그렇죠. 기무사입니다. 예, 군의 정보기관, 방첩기관이 아니 왜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을 합니까? 이게 게다가 보면은 이 관련 집회에 대해서 종북세 맞불 집회라고 이게 세월호 관련 유가족 혹은 그 지리 단체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해요. 이 정신병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이런 그 정보기관들이 국민을 상대하는 방식은 이게 정신병자지 뭡니까? 네, 당시 구조에는 기민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대처, 그러니까 소위 공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처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하는 방첩부대가 지금 대형 참사가 발생해서 유가족들이 괴로워하는데 그 유가족들과 그 지지 집회를 종북 집회라고 규정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종북 집회라고 규정을 하고 심지어 관련된 정보들을 주면서요. 맞불 집회를 여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일에 기무사가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기무사를 해체해야 된다. 네, 심지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라는 문건들이 꽤 나왔는데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그렇겠죠. 예. 이게 국정원도 이랬다면 당연히 국정원 해체해야 된다 말이 나올 정도인데 군의 방첩기관이 그 기무사가 심지어는 단원고 학교에도 보내가지고 그걸 사찰했다는 거 아니면 고등학교에 보내가지고. 네. 기무활동관을 배치해서 일일 보고를 하게 했던 정황까지도요. 문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현장이었던 팽목항에도 있었고요. 참. 네. 하여튼 이런 모임이나 집회를 종북이라고 불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걸 기무사가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걸 이런 집회를 이제 억누르려고 맞불 집회 보수단체 이 보수단체들이 결국은 정경련이라는 이런 곳에 돈을 받아서 이후에는 또 그러한 사실까지도 있는데요. 삼성이 이런 데 돈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나라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 게 이제야 그 일부가 밝혀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가. 문건이 드디어 나오게 된 건데요. 이제까지도 의혹으로 있었지만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붙었었는데요. 이제는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취재기자와 함께 잠시 후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주는요. 네, 미국 백악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한반도 비핵화의 지속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5일 북한으로 출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북한 지도자와 담당 팀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발표했는데 국무부는 또 폼페이오 장관이 7일에서 8일 도쿄에서 한일 관리들을 만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어제 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그 유엔 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 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네. 미국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닌데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진전을 이루는 가운데 매우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2라운드가 9월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뉴욕에서 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유엔 합니다. 총회. 그렇습니다. 9월 몇 번째 화요일인가 열려요? 네, 9월 세 번째 화요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저를 이제 북미 관계 준 전문가라고 불러주십시오. 예. 어제 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다음날 미국 매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그 경제 이 시대를 기점으로 경제 제재 일부를 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그러자면 이제 전제가 북한이 이 이전에 뭔가를 또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되겠죠. 네, 조치들을 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목됩니다. 자, 저를 준 전문가라고 불러주시고요, 꼭. 어제 했던 얘기입니다. 네. 근데 오늘 미국 매체가 이런 뉴스를 냈다는 걸 전해드리고, 그 외에, 네, 월드컵 소식을 잠깐 전해가지고. 예. 네. 월드컵 희소식이 있거든요. 잠깐 전해서. 예, 빨리빨리 진행을 할까요? 자, 우리, 남쪽에서도 북한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죠? 예. 네, 농구 관련된 소식인데요.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통일 농구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남측 방북단이 100명 정도가 오늘 군용기를 타고 방북하게 됩니다. 남북 통일 농구 경기는 지난 2003년 10월 달에 열리고요. 15년 만인데요. 조명근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인원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첫 경기가 대부분 축구 경기가 될 거라고 뭐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전망했을 텐데 농구입니다. 농구.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또 농구 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마이클 조던 어린 시절 마이클 조던 보고 반한 게 아닌가 제가 추정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예, 내일도 하고요. 내일 모레도 합니다. 네. 내일에는 첫 경기인데요. 남북이 혼합으로 팀을 짜서 경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5일에는 남녀 선수별로 남북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참 김정은 위원장 시대가 이전 북한 시대가 굉장히 다른 게 다시 한번 농구 경기를 한다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예. 어쨌든 친선 경기가 농구 경기가 있습니다. 남부 선수를 섞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는 남북 각각 그렇죠. 경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 내에서 농구 경기는 규칙이 좀 다른 걸로 알아요. 그 규칙대로 할지 아니면 국제 규칙대로 할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농구 경기 규칙 중에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버저비터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종료 벨과 함께 날리는 슛. 농구에는 그런 슛이 가끔 있죠. 네, 그렇죠. 그 경우는 그게 뭐 2점 혹은 3점이 아니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8점. 네. 거의 막판 홈런 수준인데요. 그렇게 네. 되면요. 네. 경기의 박진감을 더하기 위해서 뭐 규칙이라는 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관련된 방송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관련된 방송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 북미 간 그리고 남북 간 우리가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워낙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잠시 소강 상태였기도 하고 관심도 약간 줄었는데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뉴스 하나 정도 더. 예, 대법관 인사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습니다. 특히 김선수 변호사가 눈길을 끄는데요. 김 후보자는 인권과 노동 전문으로서 대법관에 임명되면 판검사 경험이 없는 첫 번째 대법관입니다. 이건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관 시스템에서 불만 중에 하나가 법관이 되는 코스라는 게 이제 공부를 매우 잘하는 학생이 사법시험을 매우 잘 치고 연수원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성적 순으로 판사가 된 다음 사회 경험 없이 바로 법관이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 경험이나 뭐 인간에 대한 이해나 이런 그 성수가 없이 바로 굉장히 복잡한 사실 법만으로 삶을 개입하게 되는 건데요. 그 법만으로 다닐 수 없는 그 어떤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다음에야 법관이 되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예, 지금은 현재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요.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는요. 근데 이제 대법관도 법관을 지낸 적 없는 사람으로 처음으로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김선수 변호사는 사시 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경험들이 또 다양할 뿐만 아니라 또 실력도 굉장히 있는 인사입니다. 그러면 실력 물론 있겠죠. 근데 제 말은 법관 경력이 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그렇죠.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된다. 네,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월드컵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월드컵 기간인데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경기 다음으로 중요한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전입니다. 너무 개인적 관심사 아니실까요? 아니에요. 원래 남의 불행을 즐기면 안 되는 법인데 월드컵에서 라이벌 팀의 불행은 즐겨도 됩니다. 예. 월드컵이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성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승부 자체에 몰입해서 원시적 감정을 드러내는 월드컵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오늘 새벽에 일본과 벨기에전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 결과가 어땠느냐? 잠시 결과를 알 수 있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으로 일본이 후반전에 두 골을 경기 시작 5분 만에 넣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일본이 올라가나 했는데 2대2로 따라붙은 이후에 경기 20분 남겨놓고 마지막 10초 남겨놓고 역전한 겁니다. 3대2죠. 예. 네, 역전한 거예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블랙하우스 녹화하고 새벽에 끝나서 1시간도 못 잤거든요. 이 경기 결과를 보고 피로가 싹 날아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기분이 우울할 때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샤들리 감사합니다. 3대2 자, 역전골. 샤들리 왜 넣었냐고 제가 아까 너무 잘못했어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합니다. 나스르 샤들리 감사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한준수 해설위원을 잠깐 연결해 볼까 합니다. 연결됐나요? 네, 잠깐 연결하시는 거 맞죠? 네, 잠깐만 연결하겠습니다. 네, 어제 듣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 10,000원 내기를 했는데, 네, 이거 누구한테 사과하신 겁니까? 네? 누구한테 사과하신 겁니까? 그거는 제가 샤들리 선수가 투입이 될 때, 예, 샤들리 선수와 바뀐 선수가 메르텐스라는 선수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메르텐스 선수가 전반전 그래도 벨기에에서 공격을 잘했던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샤들리를 넣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메르텐스를 빼면서 샤들리 선수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샤들리 선수 왜 넣죠? 이제 이런 코멘트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샤들리 선수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샤들리 선수한테는 샤들리 선수에게는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한 겁니다. 네. 샤들리 선수한테는 사과한 건 이해 갔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 역시 이제 골을 넣어준 샤들리 선수가 저에게는 일단 상당히 좀 득이 되는 일들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사실은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아주 장시간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예. 이게 오늘 또 사실은 연장전 승부차기 갈 수 있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네, 한준 해설위원의 연장전... 피로감을 덜어줬다. 네. 그거 이틀 연속으로 연장전까지 가는 중계를 하게 되면 저도 그렇고 같이 하는 캐스터 분도 그렇고 사실 이게 정말 엄청난 피로도가 밀려듭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스태프들도 여기 시간 자정 넘어서 이제 퇴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연장을 안 간다는 것만으로도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좀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순간적으로 저도 사실 제 본능을 좀 숨길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약간은 또 패한 팀에게는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적 해설진의 혹은 중계진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준 데 대한 감사함 그거밖에 없었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나왔고, 어제 제가 김호준 진행자와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 경기는 그래도 벨기에가 액면가 전력이 많이 우세하고 벨기에가 이길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해놨는데, 네. 여기서 10,000원 내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예상이 일단 좀 맞아야 되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도 샤들리 선수의 골은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월드컵에서 라이벌 팀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팠는데 그렇지 않아서 감사한 그런 마음은 혹시 조금이라도 없었습니까? 물론 이제 배가 아파도 그런 마음을 제가 인격과 인품이 굉장히 고수준의 사람이었으면
제가 그거를 좀 숨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어찌됐건, 어제도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는 어쩔 수 없이 또 비교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사실 일본이 경기력이 좋았어요. 일본이 괜찮았습니다. 전술, 그리고 자신들의 장점과 특성을 잘 살린 경기를 하면서, 우세한 흐름으로, 사실 2대0까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경기를 굉장히 잘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의 또 본능이 약간 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벨기에가 전술적으로 왜 이렇게 할까 이해가 안 간다 싶은 전술을 펴다가 그 첫 번째 헤딩골이 운 좋게 들어간 다음에야 정신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설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저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벨기에는 사실은 지금 3백을 쓰고 있습니다만 일본을 상대할 때는 이런 포지는 오히려 일본도 측면이 강한 좋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백은 사실은 측면 공간 쪽에서 약점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은 요시다 선수를 제외하면은 키 큰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펠라이니의 고공 능력이라면 사실 선발 기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기에 마르티네스 감독이 그러한 전술을 좀 늦게 펼쳐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고전한 흐름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한준희 해설위원이 해설한 대로 하자마자 이겼어요. 네, 그래서 역시 펠라이니 선수 넣으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늦자마자 경기가 뒤집어졌고 결과는 뭐 원래 예능에서도 한 10번 던지면은 편집될 때 한 번 정도는 재미있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그냥 그런 정도로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과하십시오. 사과합니다. 이 멘트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써먹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샤들리 선수에게는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요. 네. 샤들리 선수 이 방송 못 듣겠지만 다시 한번 사과. 벨기에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귀국하시면 월드컵 얘기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느낀 건데 피파 랭킹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피파 랭킹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파 랭킹이라는 것이 산정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월드컵 지역 예선이라든가 중요한 대회에서 승점을 쌓게 되면 그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실 아시아 예선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우리 피파 랭킹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 피파 랭킹 그대로 실력이 또 비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정비례되는 것은 아니고 피파 랭킹은 얼마든지 조직과 전술로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월드컵에도 나타난 특징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실히 입증된 게 아닌가. 뭐 숫자상으로는 50이 60이 차이가 나도 경기력이 대등한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귀국하시면 꼭, 뒷이야기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자세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 해설로,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한 기쁨을 2배로 만끽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연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사과하십시오. 샤들리. 감사합니다. 자, 이 마지막 역전골 장면은 꼭 KBS 버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못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행 사망자는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 서울 토피스 제공 7시 34분 교통정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평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소식 있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고요. 이후로는 신월 부근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8km 정도 밀리고 영동고속도로가 강릉 쪽으로 영동선 시점부터 서창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멀리 대관령 7터널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제 불은 껐지만 사고 처리 작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 군 기무사가 이 문제 의사를 취재한 한겨레 20 하영 기자 잠시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언론에 제대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보도되지 않거나 혹은 주목하지 않는 대목이 또 뭐가 있습니까? 앞에 잠깐 김 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을 했고,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종북이라고 부르면서 그 집회 반대 집회에도 사실상 주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그 외에 언론에서 크게 다루진 않지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세월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공개된 게 처음이 아니고요. 단일 사건으로 기무사 그러니까 군 정보기관이 생긴 이후로 단일 사건에 대해서 최대 조직으로 최초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어제 TF를 꾸린 것은? 그렇죠. 어제 군 관계자들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요. 본인들도 기억은 없대요.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이 정도 규모로 예. 군의 기무사가 몇 명이죠? 지금 60명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60명입니다. 60명 기무사의 60명을 하나의 TF로 만들어서 하나의 단일한 사건을 다루게 한 게 처음이다. 예.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함 사건 때도 없었어요? 천안함 사건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기관 관련돼서 TF를 뭐 꾸린다. 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민간인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고가 나서 그렇죠. 사고가 나서 유가족들이 괴로워하는데 그 사람들을 사찰한 거 아닙니까? 특히나 참모장이 TF에 장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군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기무사의 참모장이라는 것은 사령관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무사령관은 외부에서 온 군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참모장은 기무사 출신이 거의 합니다. 그래서 기무사령관이 말하자면 청와대 독대를 통해서 기조를 정하면 실무 책임은 참모장이었죠. 참모장이 누구였죠? 참모장이 당시에 김대열 준장이라는 사람인데요. 뭐 이 장군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MB 시절에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의 교감도 아주 높았던 것으로. 아니 사실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창설 이래 최대 조직을 꾸려가지고 천안함 유가족을 사찰해야 되겠다고 결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군의 방첩부대가. 이거는 청와대 정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묵인하거나 교감했거나 혹은 지시하지 않는 한 이걸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군에서는? 군에서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은 그 조직이 이 정도의 사건을 운용을 할 때는 정보기관에서는 벽이 있어요. 부서별로. 그런데 참모장이 나섰고 여러 조직이 함께하다 보니까 말들이 새나갔던 거예요. 회사로 치면 전사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무사 회사의 명운을 걸고 덤비는 것과 같은 일인 거 아닙니까? 기무사 내부에서도 이게 드러나면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민간인 사찰 한번 드러난 적이 있었거든요. 윤석양 이병이라고. 총리실? 그렇죠. 이거는 90년대에 그 이전에요? 보안사령부. 보안사 시절에. 그래서 그때 이름을 기무사로 바꿨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사찰만 하고 실행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민간인 그리고 단일 사건의 민간인들을 사찰을 하고 작전을 수행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군 내부적으로 청와대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렇겠죠. 당시 사령관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사령관은 이재수 사령관이었어요. 이재수 사령관은 박지만. 그렇죠.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생입니다. 37기인데요. 이 37기들은 누나회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누나의 은덕을 입어서 37기가 요직을 차지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파다했고요. 박지만의 누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박지만 씨하고 육사만 동기인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도 동기입니다.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절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지금 세월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정치적 위기에 처했으니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 없는 조직 다 동원하는데 그중에 기무사도 나섰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가장 핵심적인 조직을 동원한 거죠. 가장 핵심적인 조직. 절대로 동원해서 안 되는 조직. 말씀드리자면 60명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60명씩이나 동원됐으면 정말.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거 언제부터 이게 결성돼서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시점도 중요합니다. 시점이
사고 발생 13일 그러니까 2주 뒤에 결정이 되거든요. 왜 13일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당시에는 유병헌 수사가 일단 본격화가 되고요. 두 번째 해군이 본격적으로 수색을 시작합니다. 왜 본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민간인 잠수사와 해군이 같이 들어가다가 민간인 잠수사가 빠져요. 딱 그 시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처리 방향 혹은 뭐 수사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된. 그러니까 유병헌 수사로 몰아가자 그리고 민간인 잠수사는 아예 빼버리자 등등 주요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날이군요. 이 그렇죠. 때가. 그리고 청와대 책임론 컨트롤 타워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게 딱 그 주입니다. 2주째부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28일째 5월 13일에 참모장이 TF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대 개편해요. 이때도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일이 그때 좀 있었습니까? 진도 VTS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진도 VTS라고만 하면은 뭐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 VTS의 그 통신 파일이 그 조작될 가능성 뭐 이런 게 거론되게. 핵심적인 그 조작될 가능성 포함해서 당시의 근무 환경이 어땠는지 교신 기록이 어땠는지가 그러니까요.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경 경비정 1, 2, 3정이 부실 대응했다라는 이야기도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13일째에 컨트롤 타워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면 28일째에는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가 등장하고 핵심적인 고리들 예를 들면 VTS라든가 해경 경비정 1, 2, 3정이라든가 1, 2, 3정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주식들이 업그레이드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관련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럼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건 사법기관이 예를 들어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한 게 아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문건이 등장하고 나서 막판에 등장했는데. 네, 막판에 등장하고 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이재수 사령관을 수사를 한 게 아니고요. 이 문건이 등장한 것 가지고 그냥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문건에 대한 내용만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밝혀질 내용이 앞으로 더 훨씬 많다는 얘기네요. 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리고 60명은 어떤 구성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600명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규모가 600명입니다. 스파르타라고 하는 댓글 부대. 댓글 부대 600명과 60명의 관련성은 어떤지. 뭔지. 왜냐하면 세월호 관련해서 그 굉장히 공격적인 댓글 많았었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힌트가 하나 가족에 등장합니다. 대해서. 이 보도자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이 성향분류의 유경근 대변인으로 보이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과거 2013년 11월 VIP 비방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동향 파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조직에서는 하지 못하고. 동향 파악을 해서 어딜 갔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게시글을 썼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600명과의 연관성.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석 달 전인가 나왔나요? 블랙펜, 온라인 블랙리스트가 이렇게 쓰이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 이제야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유가족들이 온라인에서 무슨 글을 썼는지도 다 추적해가지고 거기에 비난을 가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하는 활동. 온라인 사찰도 한 거죠. 여기서. 온라인 사찰까지 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무사가 4,000명입니다. 4,000명 중에 확인된 것만 660명. 뭐 말로는 1,000명 가깝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한 4분의 1 되는 조직이 추정컨대 모두 다 세월호에 붙은 거예요. 군 조직이요. 이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건 이름을 바꾼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반드시 가야 돼요. 당시 국방장관이 누굽니까? 당시 국방장관은 중간에 교체가 됩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에서요. 한민구 장관으로 교체가 되는데요. 김관진 안보실장이 되면서 교체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군인사 3명이 다 등장합니다. 김장수 실장, 김관진 장관, 한민구 장관. 이거야말로 특검 갈 사안인가요? 특검 무조건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드루킹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안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이건 안 되고요. 몇 년 전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공소시효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고 추가 취재가 되는 대로 또 계속 다뤄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종류의 뉴스, 국정원에서 사살했다, 기무사가 사살했다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정보가. 지금까지 뉴스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문건이 제대로 나와가지고요. 네. 그리고 직접 사찰했다는 겁니다. 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영 기자였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난민 문제. 어제는 팩트체크 해봤고요. 오늘은,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난민 관련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요?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14년. 왜 이 문제에 관심 가지십니까? 원래 이제 이주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난민 문제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난민법이 있잖아요. 네, 난민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 핵심 내용이 뭡니까? 결국 이제 난민 협약상 난민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난민 협약을 가입하면서 난민 지위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부여할 거냐, 그리고 이제 난민 지위가 되면 어떤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뭐 이런 전반적인 절차와 어떤 실체적인 내용들을 난민법에 담고 있습니다. 이 난민법의 내용은 사실 세계적으로 유사합니까? 그러니까 난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난민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법에 뭐랄까요? 내용이 비슷비슷합니까? 뭐 크게 보면 어떤 형식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과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절차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라는 측면이랑 그다음에 어떤 난민이 인정됐을 때 혹은 난민 신청자의 지위에 있을 때 어떤 지위가 부여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꼴은 유사한데 실제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난민 인정 비율이 대단히 낮다. 그러니까 비슷한 법안을 가지고 적용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이 진짜 난민, 가짜 난민 논란이 있고 가짜 난민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법을 적용한 과거의 전례를 볼 때 가짜 난민이 이걸 통과할 확률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인정 비율이 낮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이 낮은 문제도 있지만요. 어떤 절차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의신청 제도만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제출한 내용을 위원들이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요약하고 의견서를 첨부한 어떤 공무원들의 자료를 보고 하루에 이제 몇십 건씩을 처리하는 그리고 그 위원들 자체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 전문가들인데 한국은 이제 정부위원 반, 민간위원 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전문가는 한두 명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국정원 방첩단장도 난민 이의신청 절차에서 심사를 하는 굉장히 엽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방첩단장이 거기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테러를 방지하고자 함인데 저는 당연히 테러는 방지되어야 하고 신원조회나 이런 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마치 이제 한국 사람들 강력범죄율이 1%라고 해가지고 모든 재판에서 범죄자를 가리기 위해서 배석 중에 한 명은 국정원에서 파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국내 난민 관련 종사 전문가들이 해왔던 얘기는 가짜 난민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난민을 왜 다 쳐내느냐 이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난민들이 있는데 이 난민들을 명백히 난민인데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예, 맞습니다. 전 세계적 기준을 볼 땐 너무 인정 비율이 낮다. 예.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이 30%대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난민 문제가 불거지면 난민의 인정 비율이 너무 낮다고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가짜 난민 얘기가 나와서 당황하셨겠어요? 예,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과 전혀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법무부 관계자분들도 물론 이제 주로 남용을 내세우면서 이제 어떤 책임을 회피를 하긴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면
불가능하다. 이 시스템에서 그 난민들을 다 심사하는 게 인력 예산 면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불가능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 난민을 수용하는 정도 예. 좀 수치가 와닿게 비교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나온 유엔 난민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 땅덩어리도 좁고 뭐 인구도 많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인구 1000명당 난민 수용률이 전 세계 139위입니다. 아,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어떤 저희 경제력이나 어떤 위상 경제력은 10위권인데 네. 그렇군요. 난민 관련해서는 139위. 예. 네. 뭐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경우 뭐 돈으로 때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 어떤 국내 난민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난민들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인색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난민 관련해서 문제 삼아왔던 것은 진짜 난민을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아서 예. 굉장히 난민 인정 비율이 낮고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전 세계 꼴찌 수준의 난민 수용 국가다. 예. 이걸 문제 삼았는데 갑자기 난민이 우리나라에 몰려들고 아무런 기준도 없는 것처럼 예. 잘못된 정보가 갑자기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민 혐오가 갑자기 제가 보기에는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잘못 대응한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그게 꼭 혐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어떤 정상적인 우려도 있죠. 네, 당연히. 네, 당연히 어떤 정상적인 네. 우려를 이런 혐오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범죄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부의 대응은 맞아요. 범죄 우려 있어요. 그래서 특별 순찰 돌게요. 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라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대응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우려를 혐오로 어떻게 보면 확인해주고 그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사실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는 방식이었다라면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안전사회를 지향하고 내국인 차별 없이 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그 난민의 우호적인 여론을 초반부터 뭐랄까요? 그 온라인상에서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위축시키는 그런 게시물들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언론도 정부도 여기 이 여론의 눈치를 봐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14년간 이 문제를 다뤄왔던 분으로서 그러면 이 예멘 난민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는 뭐 정부가 출도 제한이라든지 굉장히 당황하고 해서 했던 조치들이 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건 맞고요. 마치 이제 예전에 시리아 난민들 처음에는 시리아 난민 보호하고 있다고 자랑하다가 갑자기 이제 파리 테러 나고 나서 공항에 사실 법적 근거도 없이 가두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시리아 난민을 인천공항에 가뒀다면 이번에도 당황해서 어떻게 보면 예멘 난민들 제주도에 가두려고 했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발전적인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게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규모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절차적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갖추고 제도를 운영할 건지에 대한 좀 성찰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그렇게 이제 극우적인 과장도 존재하지만 실제 우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난민 문제에 익숙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려도 있으니까 그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서 지금까지 답답해 하셨던 14년간. 그걸 이번에 개선할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속 절차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추가 인력 투입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의 인력을 투입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절차가 지연되는 거고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인력이면 전문성이 없어서 부실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책이라는 게 정말 너무
어떤 일시적인 어떤 대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였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개선할 건 개선 요구를 할 것은 요구를 하는 식으로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오히려 네. 이번에 심사를 엄격하기 위해서 예산도 인력도 더 투입하겠다 이러면 되겠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건 사실 이제 법무부랑도 계속 그동안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되려면 절차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인력 예산만을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는 거죠. 하여튼 논의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황필규 변호사였습니다. 우린 TBS 8시 종합뉴스. 북상하는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으로 오늘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어제 하루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을 이끌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5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미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남북 적십자가 오늘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를 판문점에서 교환합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오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계속된 폭우로 어제 하루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으로 오늘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동규 기자입니다. 계속된 폭우로 어제 오후 경북 봉화군 국도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해 화물차에 타고 있던 61세 남성 1명이 숨졌고 경기 광주시에서는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1명이 곤잠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모내기를 하던 53세 태국인 여성이 낙뢰로 숨졌고 광주 광산구에서 실종됐던 74세 남성은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 군산과 경기 화성 등에서는 주택 5채가 파손됐고 전남 보성에서는 차량 52대가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농경지도 전국적으로 8천여 헥타르가 침수됐고 전남 무안에서는 축사가 침수돼 병아리 6천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북상하는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현재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 내륙 등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태풍은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겠고 밤 9시쯤에는 부산 남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뿌라삐룬의 진로와 이동 속도, 발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BS 뉴스 이동규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5일에서 7일 북한을 방문해 6.12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후속 비핵화 협상을 한다고 미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5일 북한으로 떠난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 방문에 이어 7, 8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 지도부를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9월 뉴욕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일부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과 진전을 이루는 데 대해 낙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2라운드가 오는 9월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뉴욕에서 열릴 수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북 적십자는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해 오늘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합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북측에 전달할 의뢰서에는 이산가족 상봉 2차 후보자로 선정된 남측 250명의 명단과 이들의 북측 가족 인적사항이 담겼습니다. 남북 적십자는 의뢰서를 주고받은 후 오는 25일까지 생사 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통일 농구에 참가하는 정부 대표단과 선수단이 오늘 방북합니다. 정부 대표단과 남녀 선수단 100명은 오전 10시 성남공항에서 군용기를 타고 북한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정부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5명으로 구성됐고
선수단은 국가대표 선수를 중심으로 심판진 등 5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본격적으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진선미,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이동,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윤소화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후 실무 협상을 재개하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입장 조율에 나섭니다. 앞서 6월 임시국회가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되면서 국회는 한 달 넘게 공전 중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오늘 공개됩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기에다 3주택자 이상의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최종 권고안이 제출되면 이번 주 안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내식 공급 문제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운항이 지연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어제 오후 6시 기준 국제선 7편이 기내식 문제로 1시간 이상 지연 출발했고 16편은 기내식이 없는 상태로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내식 공급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업체가 바뀌면서 공급 차질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을 맡고 있는 납품업체의 한 협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멕시코를 꺾고 2018 러시아 월드컵 8강에 안착했습니다. 브라질은 16강전에서 네이마르와 호베르투 피르미노 선수의 후반 연속 득점에 힘입어 멕시코의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피파 랭킹 3위의 벨기에는 우여곡절 끝에 일본을 누르고 2회 연속 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벨기에는 러시아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열린 월드컵 16강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0대2로 뒤지다 후반전에 3골을 몰아넣어 3대2로 역전승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가 9시간여에 걸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특검 사무실에서 나온 도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회원인 도 변호사는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조작에도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를 조만간 재소환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내일 오전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 지원은 물론 고교 동창 자녀까지 18명의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등 4건의 과거 사건 처리에 수사 축소 은폐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어제 회의를 열고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전조사를 벌인 5개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용산 참사 등 4건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건의 사건이 추가되면서 진상조사단이 살필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모두 15건이 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3도, 습도는 83%입니다. 8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편집 이면철, 기술 이정규, 아나운서 황원찬, 송정이었습니다. 시작됩니다. 방면으로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뒤로 밀리진 않지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장진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언주로는 내곡나들목 이전에서 구령터널까지,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8km 정도 정체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강일나들목부터 서하남까지 11km 구간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에서 종암 쪽으로 신내나들목부터 하월곡 램프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하고, 내부순환로가 성산 쪽으로 기름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또 홍제램프에서 성산램프 사이로는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 노원교에서 녹천교, 또 원릉교에서 중랑교 사이와 장안교부터 용비교까지 정체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의 시작 레이델 폴리코사놀텐 협찬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오랜만입니다. 요즘 별로 안 뜨거운.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은데요. 네. 둘 다 각자 사정으로 거의 한 달 만에 만났습니다. 일부러 피하신 것 같아요. 하태경 내가 나오고 의원을 싶었는데. 일부러 피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까칠한 질문할 거면 피한 거 아니에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제가 피할 만큼 지금 주목을 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네. 제가 주목 좀 받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거 이제 질문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친문 지지자들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장장께서 친문 지지자요? 예. 왜냐하면은 2010년에 김부선 씨의 그 변호사 출신 성남 가짜 총각 문제를 최초로 이슈화시킨 분이 우리 공장장이라는 걸 국민들이 잘 몰라요. 최초 이슈화시킨 게 아니고 인터뷰를 했었죠. 인터뷰를 했었죠. 예. 그리고 그때는 상대가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김부선 씨가 실명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명을 우리 공장장이 당시에 들었고 그 실명이 이재명인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안 그러면 못 갑니다. 나오시면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당시 준비하고 계셨구나. 인터뷰에 들었던 이야기는 인터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우선. 실명을 못 들었어요, 그때? 그 전후 사정은 인터뷰에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뺀 게 없다. 네, 실명을 못 들었다는 거네요. 그대로고 물론 저는 한참 지나서 또 그 내용을 보면 김부선이가 실명을 이야기했다고 본인이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 다 들어 있어요. 실명이 들어 있다고요? 제가 들어서 할 수 있는 말은 거기 다 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실명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다? 당시 쓸 수 있는 만큼 쓴 거고요. 예, 그게 이제 김우선 씨 요구이기도 했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재명 지사 쪽 주장도 알게 됐죠. 예. 그러면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제 판단은 뭐예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제3자로서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제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점과 자리에서 알아서 제가 공개하겠다. 알아서 그런데 방금 실명을 공개하셨네요. 이재명 지사한테 확인했다는 거는 그때 김부선 씨가 아니요,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 입장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재명 시장이 계속 거론됐죠. 몇 년 후에는.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한테 이재명 씨 이름 듣고 확인한 게 아니라 거론됐기 때문에 확인했다. 이 그때 당시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밖에 말 안 하냐면 이 법적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제가 아마도 그런 자리에 가서 발언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법원 출두도 준비하시고 계시네요. 아니,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적절할 때 적절한 시점과 자리에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 결정을 대신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충분히 지금 고려하고 계시네요. 이 정도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때 상황은 어땠고 그 이후의 상황은 어땠고 제 판단은 뭔지 말을 해야 하는 상황과 자리에서 시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장장의 준비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길 잘했네요. 아니요. 딱 준비가 돼 있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제가 궁금한 건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김영환 후보가 본인 선거 운동을 안 하고 남경필 후보의 선거운동을 대신해 주는 걸로 선거 기간을 다 보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왜 그렇게 했냐라고 대묻고 싶습니다. 저는 거꾸로. 김영환 후보의 선거 전략은 뭐였냐면요. 재선거를 준비하자는 거였어요. 어차피 이번 선거는 못 이기는 선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합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론조사에서 끝났고 다 실제로 당 보고 찍었다는 게 드러났고 때문에 당선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심은 당선이 목적이죠. 결국 경기도지사 되면 되잖아요. 본인 당선의 목적인데 어떻게 선거운동을 그렇게 합니까? 재선거를 준비하는 게 김영환 후보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소고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 공장장께서도 증인 출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있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필요로 한다든가 사법기관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거는 뭐 계속 함께 거론되는 저나 조준희 기자도 그런 자리에서 필요한 시점 자리에서 필요한 말을 할 준비는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내가 궁금하니 지금 얘기해달라고 요구는 혹은 제 결정을 대신해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도 어쨌든 이 정도 답변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친문 지지자들이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친문 지지자의 성과입니까? 이번에 모르시는구나. 이번에 우리가 국공합장했어요. 국공합장. 네. 친문과 바른미래의 반명합작을 이번에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선거운동은 스스로 당선되고 싶어하는 선거운동은 아니었어요. 예. 이번에는 굉장히 이상한 선거운동이었습니다. 김영환 후보의 선거운동. 예. 그래서 저는 그거 시간이 평가해 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받은 득표율이 4.8%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4년간 유지한다면 우리가 선거 전략을 잘못 짰고 중간에 끝난다면 우리가 잘 짠 그러면 거죠. 김영환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기회가 한번 생기죠. 희망이 있죠. 굉장히 이상한 선거운동이었다. 그건 김영환 후보가 받은 득표로 입증되는 선거운동이었다고 그래도 김영환 후보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가장 유명한 우리 당의 후보였다는 것만으로도 김영환 후보는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득표를 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목적은 본인 득표, 본인이 당선되는 거지. 자,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예, 그 정도 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른미래당, 이 얘기는 이제 좀 지난 얘기인데 좀 만난 게 처음이니까 선거운동 이후에.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풀어지고 있습니까? 이 상황이.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유승민 대표, 이선 후퇴. 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지금 다시 화학적 결속을 다지는 중이죠. 오히려 두 대표적인 주자가 빠지면서 다른 분들의 발언이나 운신의 폭은 넓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문제는 존재감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운신의 폭은 넓어졌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태가 당대표 나가는 겁니다. 존재감, 당대표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당대표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누가 결정합니까?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들 만나서. 윤허를 받으라고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는 게 무슨 의미죠?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달라. 본인이 당대표. 우리 당의 그 개조, 혁신, 그리고 우리 당 중심의 야권 재편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자. 전당대회가 언제죠? 지금 예정은 8월 19일입니다. 꽤 남았네요. 좀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당대표 출마 의사를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지금 다들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주변 의견을 좀 듣고. 주변 의견? 혼자 뛰어나가는 하태가 아니라 함께 나가는 하태. 현재까지 주변 의견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제가 좀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야당을. 아니, 본인이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본인한테 나쁜 소리 합니까? 어쨌든 침묵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있다. 하태는 나만의 색깔이 있다. 이 색깔로 한번 승부를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은데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라이벌은 누굽니까, 그러면? 어느 분 정도? 제가 생각하는 라이벌은 제 자신이죠. 왜냐면 이게 참 어려운 게. 그거는 세계 1위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이게 또 너무 튀면 안 되고, 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고위원 할 때랑 대표를 해야겠다 결심할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이 역설적으로 평화로워진 면은 있는데, 이제 평화로워진 만큼, 그리고 또 두 대표 주자가 일선에서 물러난 만큼 주목도가 떨어져서 이제부터 시끄러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태경
최고위원이 당대표 출마해서 극복해보겠다 이런 보관인 거죠 지금? 예, 존재감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바른미래당. 그러면 만약에 당대표가 됐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바른미래당에? 저는 딱 두 가지 할 겁니다. 이 보수 혁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죠? 보수가 심판받은 이유가 제가 이건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탄핵은 보수의 반민주성이 탄핵받은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의 반평화성이 탄핵받은 겁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데 그거 역행했다? 그렇죠. 그래서 평화적 보수를 만들고 민주적 보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한 30년 뒤에 우리 역사를 다시 보면요. 이 시점이 시대가 교체되는 시점이에요. 대전환기죠 사실은. 그죠. 엄청난 전환기인데 이 전환기의 의미를 아직 야당 보수 진영에서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역사가 보입니다. 앞으로 30년 뒤가. 그래서 제가 보는 그 길로 한눈 안 팔고. 갑자기 김일성 가면이 왜 생각나죠? 그걸 보실 수 있는 분이. 그 과도기에 있었던 일이고. 아직 근데 경계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론 있죠. 북한이 불량 국가 과거의 잔재를 100%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점은 또 지적을 할 겁니다. 하지만 큰 방향이 그리 가기 때문에. 역사의 물꼬가 틀어졌다. 그렇게 보시는 시대의 거죠. 방향을 바꾸는 보수가 된다. 그런 보수를 만들어야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다음 총선 때 당내 유승민 대표 전 대표부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는 그런 방향으로 보수 개혁을 하려고 하니 나를 좀 지지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그분들이 함께 힘을 보태준다면 내가 당대표 나가가지고 한번 당을 바꿔보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바른미래당은 그런 미래가 그려진다고 치고,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친박 비박,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두 큰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 좀 자유한국당 때리는 재미도 없고요. 네. 전망. 홍 대표가 없어서 제가 때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잘 되길 바랍니다. 전망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잘 되길 바라고 그 내부에서 변화의 에너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에서. 김성태 대표 그리고 함께하는 아마도 김무성 전 대표 소위 복당파 해당되는 이분들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앞으로? 김성태 대표는 제가 쭉 관찰을 해보면 시대의 흐름을 앞서지는 못해도 뒤에서 따라올 정도의 시야는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눈치는 빠른 분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즘 발언하는 거 보니 조금 눈치챘어요. 그래서 이제 성태 형 힘내세요. 그 눈치챈 길이 맞는 길이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말씀하신 큰 틀에서 대전환기에 걸맞는 변신을 좀 하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연대하거나 결합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는 안 되지만. 자유한국당이 거의 해산 수준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절반 이상을 청산해야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과거에 박근혜 정권 하에서 친박 보수, 반공 보수는 퇴출을 해야 되는데. 털어내야 된다는 얘기는. 혁신을 하려면. 출당시켜야 된다는 겁니까? 거의 그 수준이죠. 출당을 시켜야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분당 수준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지금 이런 변화에 걸맞는 세력이 남는다면 바른미래당과 화학적 결합할 수도 있다. 우리가 시대 정신을 같이 하는 세력이 남아있으면 같이 해야죠. 근데 출당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내부에 변화의 동력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눠져 있는 이 체제는 앞으로도 계속 총선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래 지방선거 이후에는 1대 정계개편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묻지마 야합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대 역행하는 그런 야합은 정당 야합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보수 쪽에서 1대 정계개편이 일어나기에는 동력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 꿈이 우리 바른미래당이 한국당 지지율을 한 더블 스코어로 앞서면 우리 중심으로 그거 언제 됩니까? 흡수 재편된다. 그래도 꿈을 잃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안철수, 유승민 있을 때도 안 되는데 두 분이 지금 물러섰는데 언제 됩니까? 한국이 독일 이겼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봤습니다. 그런 비유가 여기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제발 우리 꿈을 포기하라는 말은 하지 말아요. 포기하자는 말은 아닌데요. 그리고 독일을 이기는 한국처럼 우리 지금 정말 미약한 바른미래당이 다시 한번 웅비하는 기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런 시대가 물꼬를 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식, 시대적인 전환점이 있다라고 상황인식 하에서 최근에 북한 소식들 혹은 뭐 북미 관계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최근의 뉴스들 예를 들어서. 본질이 최근 그 변화하고 있는 문법을 지금 북한 전문가들 잘 모르고 있어요. 또 본인만 안다고. 그러니까 이건 저만 아는데 네. 자,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체제 보장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개념이에요. 북한만 체제 보장 요구해요. 그 어느 나라도 비핵화할 때 우크라이나나 남아공이나 체제 보장 요구한 나라는 없어요. 경제 보상. 남아공을 미국이 들어가서 그렇지. 우크라이나도 뭐 경제 보상이나 이런 거 했지. 네. 그런 우려가 없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제 보장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이 체제 보장의 의미는 정권 보장, 사회주의 보장 이게 아니라 수령의 존엄을 유지시켜 달라는 거예요. 수령의 위대함을 북한 국민들한테 수령 스타일 국기에 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자발적 비핵화의 첫 번째.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압박받는 비핵화를 하면 수령 스타일이 구겨지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이 그래서 자발적 비핵화를 동의하는 거예요. 북한이 스스로 나서서 비핵화 했다고 북한은 보여지고 싶어 하고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하고 수령의 결단으로 수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북한이. 그래서 북한이 먼저 하는 것이고 그게 트럼프랑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약은 사람이고 실리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수령의 위대함은 다 보여줄게. 대신 비핵화 더 많이 해라. 폭과 깊이를 더 늘려라. 그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을 한 거고 그래서 싱가포르에 구두 합의든 이면 합의든 그게 100% 있습니다. 있고 트럼프는 솔직히 입이 근질근질해요. 합의한 걸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자꾸 헛말이 나오는 거예요. 합의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대체적인 상황인식은 뉴스공장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아 그렇죠. 뭐 거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고 그 인식을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대를 보는 사람은 아는 보수 야당에서는 하태경 의원 체육은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없을 거예요. 그다지 없을 거예요. 그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많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한다, 속인다. 김일성 가면은 빼고는. 김일성 가면 맞다니까. 나중에. 그거 나중에 얘기했죠. 보고. 만약에 확인.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최종 해석을 하면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걸로.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색깔로 오랫동안 염색하는 것으로. 일사이 한 입으로 두 말 안 합니다. 그거는 내가 무조건 지킵니다. 그러면 제가 지면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가면 맞다고 그럴 일은 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한테 무슨 색깔 요구하실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이렇게 답변하죠. 참 우리 할아버지 뭐 닮은 가면이 나와서 미안한데 우리 뭐 단합된 힘으로 잘 이겨내서 평창올림픽 성공시켰다. 아니죠. 그렇게 다이렉트하게 물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겠죠. 김일성 가면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맞다. 그러면 제가 끝나는 거고. 그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그 질문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가 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한테 무슨 색깔 요구하실 생각입니까? 색깔? 민트색. 아무튼 이 폼페이오 이번에 방북 가는데 뭐 아주 훌륭한 선물 받아가지고 올 겁니다. 파격적인 선물. 그거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것이고. 최근에 어떤 진행 과정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가난에서 벗어나 보자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고 그런 조건을 만드는 한에서 최대한 비핵화를 합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핵이 100개 있는데 50개만 폐기하고 50개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게. 핵 군축 우리 할게. 이렇게 접근 안 해요. 우리 핵은 50개밖에 없고 50개 다 폐기할게. 이렇게 하지. 물론 숨겨놓은 거 있을 수 있지만 그 손방망이에요. 자랑하지 못하는 핵은 없는 거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핵은 써서 핵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협박할 수 있을 때면 핵이지. 있다고 협박해야 그게 핵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핵을 숨겨놔도 나중에 공익 제보자가 나와서 여기 숨겨놨으면 다 들통나요. 거기까지 너무 나가신 것 같고. 근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보수 정당 내에서 하태경 의원처럼 거기도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있는데 하태경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분이 왜 없죠? 그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 거죠. 많이 배우신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네. 관성이 지속되는 겁니다. 하던 대로 판단한다 그냥. 예, 그러니까 이 반공 보수가 역사에 있어서 지금 70년 집권을 했잖아요. 네. 그죠? 70년 중에 상당 부분. 그렇죠. 대부분 집권을 했잖아요. 우리 사회를 지탱한 반공 보수가 경제 성장까지 만들었어요. 먹혔던 패러다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게 반공 보수가 지금 승리한 거예요. 왜?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수령 자본주의로 지금 체제 전환 중이거든요. 반공 보수가 승리했다는 건. 그러니까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인데 제가 그렇게 설득할 수 그렇죠. 하고 싶어 하신다. 반공보수, 그러니까 반공보수가 여태까지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망해서 우리가 흡수 통일하는 것만 성공하는 거다. 이 하나의 경로만 생각한 거고 그게 아니라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전환해서 북한이 박정희 노선을 수용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태경이 옛날 사회주의자에서 자본주의자로 전향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자로 전향한 거예요. 그럼 반공보수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따뜻하게 어쨌든 품 안에 안아야지. 보수 지지층을 그렇게 설득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믿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 보수를 설득을 하고 선지자. 저 사람은 그 길 잃은 양이었는데. 선지자라고 하셨습니까? 표현을? 선지자. 네. 그래서 이게 시대를 먼저 알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듣지만 결국 보수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지지자 혹은 하태경 의원의 지지자 혹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설명을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 받아들이죠. 여전히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이는데 제가 최근에 놀란 게 조갑재 선생이라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반공보수 퇴출하자, 청산해야 된다. 네. 왜? 반공보수가 이겼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런 내용의 어쨌든 국회 발언을 했어요. 네. 조갑재 TV에서 그걸 전면적으로 다 녹화해가지고 안에 자막까지 달아가지고 TV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갑재 TV에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조갑재 선생이 100%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이런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 시대 전환이 이루어진 거는 맞고 그 논리가 지부진영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논리긴 하지만 어쨌든 시대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인식 자체 거기는 그렇죠. 조갑재 씨도 동의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김정은이 박정희가 됐는데 우리 보수가 그 김정은을 포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고 있고 실제로 조갑재 선생이 경청하고 있고 보수 내에서 치열한 시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수 내에서 치열한 시대 논쟁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 제가 지금 도발하고 있는 거죠. 혼자 하시는 거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외롭게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아직은 혼자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이 세력이 커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1년, 2년 사이에 총선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더 지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이 보수의 이 죽은 보수를 살리는 반공보수가 승리해서 이제는 반공보수가 평화보수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보수의 갈 길이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그렇지. 그게 전 역사적으로 저한테 더 중요한 사명이라고 보는 거죠. 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힘들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선거 결과 보고 나서.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겠다. 그게 보수 진영의 공포감이 되긴 했습니까? 지금 크게 반성하고 있죠. 근데 아직도 질타하는 게 국민들이 질타하는 게 시대와 역사가 질타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당에 제가 볼 땐 태반이라는 거죠. 대다수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 발언하는 거 보세요.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혼자 외롭게 선지자처럼 외로운 보수혁명 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까지 되어서 바른미래당을 그럼 그 길로 혼자서 하드캐리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죠? 하드코어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당대표가 되면.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안 되면 혼자 외롭게 싸워야죠. 지금까지 안 했던 되면 것처럼. 뉴스공장에 나와서 혼자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공장장님 아무튼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미진한 답변이 있지만 또 법원에서까지 증언의 의사까지 밝혀주시고. 그거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 좋아할 것 같다는 겁니다. 저랑 합작하고 있는 친문 지지자들께서 신국공합작. 북한 문제도 국공합작을 해야 돼요. 자, 빨리 벗어나시길 바라고요. 지방선거 모드에서.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일 잘 풀려가길 제가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대표 플랜도 잘 풀려나길 바라고요. 예. 네, 그게 성공해야 우리 당대표가 혹여라도 되시면 예. 그래도 이 자리에 계속 나오시죠. 아, 뉴스 공장 나와야죠. 예. 찾아주는데도 그렇게 어떻습니까? 여기 왜 불러주세요. 나옵니다. 자, 오랜만에 뵀던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의 가성비 타이어 안전운전의 동반자 비투어 타이어 협찬 서울 토피스 제공 8시 3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 또 달래내부터 반포 사이 9km 정도 정체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하남 분기점에서 서하남 사이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는 장진아들목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정도고 경인고속도로 지금 인천 쪽으로만 어려운데요. 신월에서 부천까지 3km 정도 정체입니다. 가성비 타이어 안전운전의 동반자 비투어 타이어 협찬이었습니다. 불친절한 AS. 오늘은 한준희 해설위원의 중계 관련 문자가 가장 많습니다. 네. 편파 방송.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월드컵은 편파여야 합니다. 월드컵 정도 되는 원시적 감정이 분출되는 그런 정도의 게임도 편파를 못하면 예, 사람이 가식적이 돼요. 4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대놓고 원시적 감정을 토해내야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준희 해설위원의 오늘 해설은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북 관련 그 진전 소식이 계속 쏟아지는데 개성공단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양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김진양입니다. 김진양 이사장님하고 제가 대략 2년 전에 개성공단이 예, 갑자기 문 닫는 사정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며 파이스에서 예, 그랬었습니다. 거의 우셨어요, 거의 사실상. 결국 그 사건이 대학을 그만두게 되는 사건이었죠. 교수 간두신 겁니까? 합의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관련 발언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신 걸로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그런데 이게 2년 만에 180도로 차원이 다르죠. 세대가 변했죠.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은 엄청난 희망을 안고 다시 열릴 거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부터 해볼게요. 당시 문을 닫던 당시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조업 기업 125개의 기업과 영업 기업 75개, 200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딱 200개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의 100% 대부분 다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새로 신규로 입주하겠다는 기업들이 하루에 약 30톤 이상씩 문의가 들어옵니다. 아, 우리도 가고 싶다고 이제. 그 기업들은 개성공단을 좀 아는 기업들입니다. 기존의 개성공단 기업들과 협력업체로 있었던 기업들은 공단의 가치를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관계가 다시는 불가입주로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안정적으로 가겠다 싶으니까 더 많은 너도 나도 들어가겠다. 빨리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을 닫은 대략 2년 기간 동안 대체 부지를 찾는다고 해가지고 베트남 최순실 여기에 개입한 거 아니냐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설들이 있어요. 설들이 많죠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설을 잠깐 소개하자면 개성공단 문을 닫은 것은 본인이 땅 장사하려고 베트남에 땅 장사하려고 일부러 문을 닫게 만들고 기업들을 거기다가 입주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죠. 그런 말들이 많았죠.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걸 다시 본인 입으로 인정을 해줄까요? 참. 그거는 뭐 영원히 미스터리 나올 수도 있고. 전 좀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 베트남으로 갔던 업체들도 돌아온답니까? 그렇죠. 지금 잠시 소개를 하면은 125개 제조업 기업 중에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로 나갔던 기업들 약 30여 개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베트남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개성공단에서 했던 거하고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어떤 점에서 비교가 됩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개성공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도 없다. 없겠죠. 베트남은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에 있어서 가장 최적지라고 나가는 공단인데 베트남은 동남아에서는 최고의 최적지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개성공단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만큼 어렵다. 베트남에 나간 기업들이 한결같이 빨리 개성공단만 열리면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가 측면에서 원가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뭐 단순히 원가 측면은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들이 임금은 말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2006년까지 초기 6만 3천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하면 6만 3천 원. 2015년 기준으로 15만 원입니다. 근데 베트남만 하더라도 벌써 4, 5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생산성 면에서 비교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노동력입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은 품질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담보합니다. 중요한 건 15만 원짜리 노동자가 아니고 300만 원짜리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생산성도 높지만 노동 생산성, 작업의 퀄리티, 품질 경쟁력입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담보합니다.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1시간 거리잖아요. 게다가 입지도 아침에 원부자 싣고 들어가서 저녁에 제품을 싣고 나옵니다. 베트남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네요. 말도 안 되죠. 이런 공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문을 닫은 게 말도 안 되는 행위였던 거죠. 다 진짜 너무너무 어처구니 우리 한국 경제를 닫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닫은 거죠. 물론 평화도 닫고 통일도 닫고 닫았지만 기업들한테는 북측을 제재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들을 제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맞습니다. 거리로 다 내앉았지 않습니까? 그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 경제가 내려앉은 것도 아니고요. 북측한테는 사실은 어떠한 제재도 되지 않습니다. 북측의 경제를 우리가 너무 몰라요. 5만 5천 명이 북측 근로자가 근무했지만 닫은 이후에 바로 한 달 이내에 북측은 그 5만 5천 명을 다른 곳에 그냥 또 배치했을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 기업들은 14년간 그곳에서 200개의 기업을 운영했는데 하루아침에 전면 중단이 선포되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고 거리로 내앉았지 않습니까? 그때 입었던 손실은 보전이 됐습니까? 그때 우리 기업들, 순수 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을 8천억이라 그럽니다. 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피해 보상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이전 정부는 피해 보상이라는 말 자체를 못 쓰겠습니다. 정부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피해 보상이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하여튼 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경영보험금하고 유동자산, 고정자산 포함해가지고 5천억 정도가 일단 지원이 나갔습니다. 뭐 우리 기업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부는 또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향후에 과제는 남아있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정부가 정부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그게 품격이니까 이전 정부의 사실은 행태로 8천억 중에 5천원 정도는 보전이 됐다. 네.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부는 기업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죠. 마음이 중요하죠.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다 내앉았는데 다시 새 정부가 바뀌었을 때 이미 기업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바뀌겠구나. 다시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겠구나. 그리고 공단은 시간의 문제이지 열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다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남북관계 개선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업체들 문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개성공단이 단순히 인형이 떨어졌습니다. 옆에. 예, 제 모양의 인형이 하나 있거든요. 옆에. 근데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개성공단 이 단순히 이제 그 임금이 싸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경쟁력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드는 제품의 경쟁력이 대단히 높다. 개성공단의 비교율을 말씀드리면 임금, 저임금 사실 6만 3천 원, 15만 원은 두 번째 경쟁력이고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고품질 구현 생산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이직이 없습니다. 왜? 다른 회사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숙련도도 높고. 숙련도 무관세죠. 우리하고 말이 통합니다. 동일 언어, 동일 문화, 한 시간만 들어갈 수 학습 효과. 뭐 압도적이죠.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죠. 당연히 재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게 혹시 지금 그 유엔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가고 있는 제재와 연관성의 이야기인데요. 대북 제재는 어떡하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개성공단을 닫은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닫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아침에 국정농단의 연장선에서 완벽한 정책 실패에서 닫은 거죠. 네. 잘못된 선택이었고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 안보리 제재 중에 안보리 제재는 개성공단을 직접 제재하지 않습니다. 네. 개성공단을 닫고 나서 안보리 제재가 생겼는데 4개의 조항이 개성공단을 걸립니다. 첫 번째는 회원 국가의 금융기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네. 개성에는 우리은행 개성 지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은행 개성 지점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공단을 못 돌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안 들어가도 됩니다. 두 번째, 석유 제품, 가스 제품 들어가면 안 된다. 석유와 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개성공단을 못 돌리느냐? 사실 안 들어가도 이 안보리 제재를 지키면서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개성공단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전기로 합니까? 전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죠? 대부분 전기로 하죠.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안보리 제재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건 제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요? 석유 제품과 가스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혹시 남쪽 전기를 땡겨 쓸 수 있는 겁니까? 기존의 개성공단은 원래 전력은 남측에서 들어가고 모든 용수는 북측에서 썼습니다. 남측에서 송전도 배전을 같이 했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길을. 그것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세 번째, 개성공단산 섬유봉제 제품, 북측산 섬유봉제 제품이 안 된다는 건데 사실 이건 중국이 북측에 임가공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개성공단산은 100%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북측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부자재의 100%가 남측 서울에서 들어갑니다. 우리 거예요. 완제품 100%가 빠져나오죠. 남쪽으로 나옵니다. 임가공만 합니다. 이건 세계적인 규정상 원산지를 따지는 기준으로 본다라면 100% 원부자재가 남측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남측산으로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두고 해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북측산이다? 그럼 솔직하게 섬유봉제를 안 하면 되잖아요.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종이 야타의 다른 기업들이 먼저 들어가고 섬유봉제는 나중에 하죠. 섬유봉제 제품들은 설득하고 이유하든지 아니면 업종 전환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개성공단은 단순 경제적 공단이 아니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경제협력의 공단입니다. 평화를 위한 경제의 공단이었죠. 평화의 가치가 사실은 51의 가치이고 경제가 49입니다. 그러면 공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남과 북의 긴장을 넘어서 평화를 제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단 125개, 200개 중에서 섬유봉제제 회사들 60개를 빼면은 나머지 기업들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할 수 있으면 먼저라도 하자. 그렇게 연착륙하자. 마지막이 대량 현금의 문제입니다. 북측 근로자들한테 주는 임금 63,015만 원이 뭐 핵이나 미사일 자금 전용된다. 사실 그것 자체가 거짓말인데 그러면 대량 현금 안 줄 수 있습니다. 사실 합니까? 현물로 주면 되죠. 북측한테 외환 달러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북측 근로자 일한 만큼의 경공업 제품을 준다라든가 소비재 제품을 준다라든가 북한이 또 동의를 쌀을 준다라든가 북측은 원합니다. 아, 그건 동의를 오히려 북측은 원합니다. 아, 그래요? 이 돈 중심에서 하고 경제는 우리 자본주의 경제 마인드죠. 북측은 원래 북측 근로 전체 일을 하고 나면은 거의 70-80%를 현물로 줍니다. 쌀 공급표, 식량 공급표라든가 밀가루, 설탕, 기름, 신발 공급표 모든 인민 필수 소비재 제품들을 전체 생활비의 8화를 이 물품 공급금, 상품 공급권으로 줍니다. 이걸 결국 그들도 밖에 나가서 사와야 되겠죠. 마련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걸 담보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달러가 개입 안 돼도 됩니다. 오히려 북측이 좋아하죠. 완벽하게 이건 우리가 개성공단을 14년간 돌려보면서 현장에서 체득했던 진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현금이 안 들어가도 되고 그걸 충분히 가능합니다. 북한이 오히려 원하고 그렇습니다. 제재에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피해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안보리 제재를 엄격히 우리는 준수하면서도 공단을 가동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남북 연락사무소 개성공단 내에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성공단을 바로 재개하겠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연락사무소를 거기다 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둔다는 것은 개성공단한테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개성공단이 당장 공단을 여는 행위는 아닙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은 별개의 것입니다만은 일단 개성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이미 생길 만큼 다들 생각들이 빠릅니다. 북측은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죠. 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에 둠으로써 순차적으로 개성공단도 연착륙해서 재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7월, 8월, 9월 정도 되면은 함께 인식이
합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현 정부가 이게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에 앞서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신중합니다. 혹여라도 그게 네. 앞서갔다가 오히려 큰 예. 오히려 데미지를 정말로 조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개성공단 얘기도 그런 의미에서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저는 올해 안에 될 일입니까? 아니고, 저는 정부가 아니고 예. 개성공업지구 전 재단은 개성공단에서 14년간 관리를 했던 총괄 책임기관입니다. 예. 우리의 입장, 개성공업 전 재단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장은 예. 서울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개성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개성공단의 가치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해 줌으로써 기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10년간 개성공단의 가치를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멀뚱멀뚱 봤는데 보니까는 이게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우리가 압도적으로 퍼오는 것이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득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북측의 시혜적 공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계산해 보면 평화적 공단이고 경제적 공단이고 통일의 공단이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여는 것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 절박하게 필요하다. 그 시기에는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욕심상 진짜 올해는 열어야만 올해는 해야 버티고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 내년이 넘어가면 네. 우리 기업들이 이제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진짜 어렵게 2년 4개월을 버텨오고 있는데 건건히 버텨오고 있는데 2년 3년 차가 3년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다를 줬던 온청업체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냥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겠는가. 북한에 몇 년 그때 계셨죠? 저는 4년 있었습니다. 4년이셨죠. 개성공단에서 대북 협상을 전담을 했었는데 네. 북측의 상황들도 가장 그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알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죠. 그리고 공단 기업인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압니다. 이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러면은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네. 대학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개성공단으로 가시는 겁니까 또? 혹시라도. 당연히 저는 개성공단 현재 관리위원장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은 겸직을 하는데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을 겸직합니다. 네.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은 대학이 아니라 개성에 있어야 됩니다. 보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개성공단이 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그게 예. 왜 우리 남쪽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우리한테. 대한 설명이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여 년간 거의 안 됐어요. 은폐됐죠.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죠. 어느 정도냐면 아까 베트남 이야기했죠. 베트남보다 4배의 순익을 더 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4배의 순익을 더 냅니다. 4배. 이런 곳은 없습니다. 기적의 공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꼭 다시 열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김진양 개성공업